자, 이 상가매매 퇴각상 사례를 정리를 해놨는데, 지금 지금 19페이지 20장 정도 되는 이 매뉴얼을 가지고 건물 매매하실 때 잘 활용을 하시면은 크게 문제 없이 매매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매매에 관한 퇴각 사례에서 건물 부가세가 굉장히 중요하고 건물 부가세 부분에 관해서 소송들이 엄청 많이 들어오거든요. 지금 현재 제 수업 받고 있는 상가 쪽에 지금 수업 받고 있는 분 중에서 세 분이 몇 년 전에 계약한 매매건으로 인해서 건물 부가세 소송을 당하고 있어요. 몇 년 전에 계약한 건인데 건물 부가세 부분에 있어서 소송을 당하고 있어요. 포괄 양수도로 계약했는데 포괄 양수도 안 돼가지고 매도인이 건물 부가세가 부과돼 버리니까 부동산하고 매수인 쪽이 책임져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건물 부가세 퇴각사항이 5페이지, 6페이지, 2페이지하고 그 다음에 7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에서 대리납부제도에서 5페이지 정도로 정리하는데 이 5페이지의 내용이 다른 데서 뭐 한 달, 두 달 동안 수업을 할 수도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 건물 부가세만 가지고. 그래서 요거 충분히 지금 뭐 이번 잠깐 한 3, 40분 잠깐 보면 충분히 실무 보는 데는 문제 없도록 계약하는 데 문제 없도록 할 수 있으니까 집중해서 한번 잘 같이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건물 부가세 퇴각사항 보겠습니다. 이렇게 동그라미 해놓은 거 퇴각사항으로 적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이렇게 눈 표시해 놓은 거 있죠. 본 계약은 매도인이 간이가세자이고 눈 표시해 놓은 거. 요것도 퇴각사항 예시로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제 각 퇴각사항에 관해서 설명을 제가 쭉 적어 놓는 걸로 해서 해놨어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건물 부가세 특약사항 매매 금액은 토지 가격에 건물 가격을 합한 금액이며 건물 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이다. 매매 금액은 토지 건물 가격 합한 금액이고 건물 이 금액에는 부가세 포함된 금액이다. 이렇게 많이 적었잖아요. 그러면은 자,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 적는가 하면 매도자가 간이가세자. 매도자가 간이가세자면 건물 부가세 별도로 안 주거든요. 별도로. 그 다음에 매도자가 임대사업자 등록증이 아예 없는 경우가 있어요. 월세 받는 게 한 170만 원밖에 안 돼, 한 달에. 그래서 자기는 나 사업자 등록증 안 냈는데 이러면서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위 내용 퇴각사항을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퇴각사항 본 계약은 매도인이 간이가 가세자이고 건물 부가세 포괄 양수도 계약이 아니며 건물 부가세는 매매 금액에 포함되어 있고 매수인이 매매 대금 외에 별도로 건물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기로 한다. 이렇게 적으시든지 아니면은 매도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증이 아예 없으면은 본계약은 매도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증이 없고 건물 부가세 포괄 양수도 계약 아니고 건물 부가세가 있다 하더라도 매매 금액에 포함되어 있고 매매 대금 외에 별도로 건물 부가세 매수인이 부담하지 않기로 한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뭐 어쩌고저쩌고 이래 말을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무상 만약에 임대사업자 등록증이 없더라도 매매하는 관할 세무서의 담당 세무 공무원 있죠. 담당 세무 공무원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담당. 만약에 부가세과가 있으면 부가세과에 세무 공무원이 한 명이 근무하는 게 아니고 2명, 3명, 4명 이렇게 근무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원 1동은 누가, 대원 2동은 누가, 대원 3동은 누가 이렇게 달라요. 담당자가. 그럼 담당자한테 물어보면서 아니 매도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증이 아예 없다는데 그럼 우리 건물 부가세 부분 아예 거론 안 되는 거 맞죠? 라고 저희는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요. 그러면은 보통은 이제 물어볼 때 아는 척 안 하고 항상 법원의 경매계에 물어보든 세무서에 물어보든 뭐 물어볼 때는
제가 많이 물어보잖아요. 전화할 때 전화해서 물어보면은 찾아가서 물어보면은 제가 처음이라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제가 아무것도 몰라서 그러니까 조금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하면서 너무 몰라서 그런다면서 예, 그렇게 하면은 아는 척하면 안 돼요. 특히 법원 공무원한테 물어볼 때 법원 있잖아요. 법원의 경매관련 뭐 아는 척하면서 잘난 척 이러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몰라서 그러는데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은 앞에 이제 이야기했던 세무공무원 중에서 한 분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매도인 임대사업자 등록증이 없는데 그때 구포에 있는 상가주택 건물 매매를 했을 때인데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 부가세 어쩌고저쩌고 자꾸 매도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는 임대사업자 등록증도 없으면서 건물 부가세를 자꾸 거론을 해요, 매도인이. 예. 그래서 이제 세무서에 전해서 공무원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녹취 파일을 이제 전해줬죠. 그래서 세무공무원이 그냥 아파트 파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파트 팔 때 건물 부가세 이야기 하나요? 이런 이야기 안 하잖아요. 아파트 그냥 개인 간에 아파트 파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건물 부가세 아예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라고 한 녹음 파일을 들려주고 나니까 그 다음에 건물 부가세 부분을 이야기를 안 하셨어요. 매도인이.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담당 세무공무원한테 꼭 저희는 보통 확인을 한 번 더 하고 그때 계약하기 전에 미리 통화해서 다 준비해 놓고 갑자기 계약할 때 엉뚱한 소리 하니까 녹음 파일을 딱 들려드렸죠. 그래 그냥 계약으로 갔어요. 그 계약건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구포에 있는 상가주택을 매매하는 건이었는데 그 매수인이 아침에 서울에서 전화 왔어요. 아침에 서울에서 전화 오고 실제 매수인은 할머니이신데 울산에서 내려오셨어요. 부산으로. 할머니이신데 서울에서 전화 온 사람은 그 할머니의 친남동생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계약금, 정식계약금 다 넣고 계약서 다 적고 갔어요. 그러니까 처음 전화 받은 첫날 처음 만난 사람 바로 계약서 다 적고 갔다고요. 밤늦게까지. 그리고 제가 울산까지 모셔다 드렸어요. 식사도 못 하시고 너무 늦으셔가지고. 모시고 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조금 이제 잔금 칠 때까지 문제 없도록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제 조금 일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이야기도 나누면서 갔죠. 모셔다 드리고 다시 내려왔죠. 그러니까 보통 상가 건물 매매 계약을 하다 보면 있잖아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처음 전화 받은 사람인데 보통은 한 절반 정도는 계약되는 거에 절반 정도 있죠. 통계상 보면 절반 정도는 만난 지 일주일 안 돼서 계약까지 가요. 만난 지 일주일 안 돼서 계약까지 가는데 만나고 나서 3개월, 4개월 지났잖아요. 그 사람은 1년 지나도 계약 안 돼요. 그러니까 몇 개월 지나면 버려야 돼요, 손님은. 그리고 신규 손님을 받아서 그러니까 계약되는 게 실제로 보면 1일날 처음 전화 통해서 알게 됐는데 그래 2일날 봤어요, 3일날 봤어요. 그러고 나서 계약까지 일주일 안 걸린다고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근데 이게 한 달, 2달 넘어가잖아요. 이 사람은 부동산에 백화점 아이쇼핑 하듯이 부동산을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백화점에서 물건 안 사면서 그냥 보기만 하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명품관에 이런데 이번에 뭐 나왔지 이러면서 부동산마다 물건이 뭐가 있지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자기 마음에 드는 거 없다면서 안 사요. 근데 그런 분들이 보면 오늘 또 수업 오는데 막 그 차 문제 생겨가지고 늦어가지고 막 정신없는데 3년 전에 물건 산다고 한참 고생하면서 돌아다녔던 사람이 아직까지 못 사고 연락 왔어요. 3년 전에 샀으면 그때 자기 뭐 한 60억, 70억 했는데 그때 60억, 70억에 살려고 했던 게 지금 90억, 100억 하거든요. 더 못 사요, 그러면.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살려고 했던 사람이 몇 년 지나고 나서 전화 오는 손님들을 보면 제 폰에 저장되는 사람이
이 사람은 제가 폰에 이름에다 항상 몇 년, 몇 월, 며칠 처음 통화했는지 이런 내용을 기록을 해놓거든요. 폰에 이름 옆에다 메모란에 처음 통화한 날 이렇게 날짜를 기록을 해놔요. 예, 어떤 건으로 이제 통했는지.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오래전에 전화 왔는데 아직까지 못 사고 전화 오는 손님들이 꽤 있어요. 예. 그런 손님들은 빨리 잘 될 수도 있지만 시간 낭비만 되는 경우도 있죠. 예, 계속 못 사요, 계속. 예. 자, 그래서 이 건물 부가세 부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 딱 같이 수업하면서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계약서 적으셔야 돼요. 그런데 완벽하게 이해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내가 완벽하게 이해를 100%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요령만 알고 가시면 돼요. 요령. 내가 몰라도 할 수 있는 요령만 알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같이 보겠습니다. 자, 밑에 설명에 매도자가 간이가세자이고 매수인이 매매 대금 외에 별도로 건물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기로 특약하고 계약하는 경우에 매도자가 건물분의 부가세 4%를 납부해야 한다. 전에는 3%인데 4%로 올라갔어요. 이 경우에 건물 부가세는 매수자에게 받아서 내는 것이 아니라 건물 부가세를 매도인이 부담하게 된다. 자, 그래서 건물 부가세를 특약에 매매 대금 외에 별도로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하며 매도자가 간이가세자라서 세금 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다. 이렇게 특약사항을 적을 수도 있어요. 이제 설명 보시면 간이가세자인 매도인의 세금 절세를 위해 건물부가세 4%를 매매 대금 외에 별도로 매수자 부담으로 특약할 수 있습니다. 자, 요 내용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일반적인 매매는 건물분의 부가세를 몇 프로를 내죠? 건물이 만일에 10억이다 그러면은 건물분 부가세를 1억을 내죠. 10%. 자, 지금 이야기하는 거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야기하는 거 건물 부가세. 자, 그 건물 부가세는 그 나중에 프린트물에 또 나오고 앞에 프린트물에도 바로 있었는데 건물 부가세를 계산하는 기본적인 방식은 토지 공시지가 계산합니다. 토지 공시지가는 토지 이용 계약인서나 토지 대장이나 이 공시가 나오죠? 그럼 면적으로 곱하면 되죠. 자, 개별 공시지가는 토지 대장이나 토지 이용 계약 행위서에 나오잖아요. 그럼 면적 곱하면 되죠. 그러면은 토지 공시지가 계산하고 그다음에 건물 기준시가에 국세청 기준시가 이 공시가격을 체크를 해야 돼요. 건물 기준시가액이 얼마인지, 그러니까 토지는 얼마인지, 토지의 공시가격은 얼마인지, 건물의 공시가격은 얼마인지를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건물 기준시가의 공시가격을 잘 모른다 이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구청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되죠. 담당 부서에다가 구청에 전화해서 주소 알려주고 이거 건물 기준시가액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면서 물어보시면 되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토지 공시지가가 6억이 나왔어요. 6억. 건물 기준시가액이 4억이 나왔어요. 4억. 그러면 건물 기준시가의 공시가격에 해당하는 퍼센트가 몇 퍼센트죠? 이 돈을 벌려고 하고 부동산 중개를 하고 재테크를 하려고 하면 수학은 못하더라도 산수는 할 줄 아셔야 돼요. 산수는. 예? 이 산수 못하면 안 돼요. 제일 쉬운 예를 들었는데, 자, 토지 공시지가 공시가격이 6억. 자, 그러면 토지 공시지가 플러스 건물 기준시가액을 분모로 앉힙니다. 분모. 그럼 6억 플러스 건물 기준시가액 4억. 그럼 분모가 10억이 되죠. 10억. 그다음 분자는 건물 기준시가에 4억을 하고 곱하기 100 해서 퍼센트를 계산하세요. 그러면 10억 분의 토지 6억 플러스 건물 4억, 10억 분의 건물 4억. 그러면 10분의 4죠. 10분의 4 곱하기 100 해서 퍼센트 하면 얼마죠? 10분의 4.
10분의 4 곱하기 100%, 이 계산도 안 되나요? 40%잖아요, 40%. 예? 40%. 자, 이게 기본적으로 계산이 돼야 되겠죠. 만일에 토지가 6억 7천만 원이고, 6억 7천만 원이고, 건물이 3억 3천만 원이다. 그러면은 33% 되겠죠. 근데 토지가 6억 7천만 원, 건물이 3억 3천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토지가 6억 7천, 건물은 3억 9,789만 원 이렇게 나온다. 예? 그러면 이 암산은 안 되잖아요. 그럼 계산기 두드리시면 되죠. 더하기해서 분자 해서 계산해서 나누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퍼센트 나오죠. 그러면 일단은 건물이 40%라고 한다면 매매 금액이 20억이다 이러면 건물 부가세 얼마예요? 매매 금액이 20억. 예, 역시 앞자리에 계신 분들이 답변도 잘하시고, 예, 계산도 빨리 잘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20억 매매 금액의 20억에 건물 부분이 40%잖아요. 40%. 그럼 20억 곱하기 40% 곱하면은 건물에 관한 금액이 얼마죠? 20억 곱하기 40%하면 8억이죠. 8억에 관해서 10% 이러면 얼마죠? 8억에 관해서 10%니까 8천만 원이 부가세를 별도로 줘야 되는 부가세를 잔금 칠 때 20억 플러스 8천만 원 준비해서 와야 되죠, 매수인이. 자, 매매금액 30억이다. 지금 요거 산수는 빨리빨리 좀 해주세요. 매매금 우리 진도 나가야 돼. 매매금액 30억이다. 이러면 30억이다. 그러면 건물은 얼마죠? 건물 부가세? 예, 그렇죠. 30억에 이거 지금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30억에 40%가 건물 부분이니까 40%하면 12억이잖아요. 12억에 10%, 그러니까 1억 2천 건물 부가세 별도로 준비해야 되죠. 자, 여기까지는 계산이 딱 됐어요. 근데 내가 매매를 딱 시켰다. 근데 매도자가 간이 가세다. 근데 포괄 양수도 계약이 안 됐어요. 근데 나는 매도자 편이에요. 매수자는 생판 몰라. 매도자는 엄청 친해. 이 매도자가 이 부동산 공인중개사 믿고, 여기 계신 분들 믿고 거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간이 가세자예요. 간이 가세자. 뭐 어떻게 여하튼 돼가지고.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체결상을 적었단 말이에요. 예. 건물 부가세는 매매 금액에 포함되어 있고, 건물 부가세는 매매 금액에 포함되어 있다. 포괄 양수도 계약 아니고, 이렇게 해서 매매시켰는데, 매도자가 나중에 잔금 다 받고 나서, 예, 만일에 매도자 쪽 부동산에 수수료도 제대로 다 못 받았다. 예. 그래, 수수료 빨리 좀 주세요. 이래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 갑자기 세무소에서 세무사한테 갔더니, 아니, 간이가 세자라도 건물 부가세 세금 내셔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건물 부가세 간이가 센데도 내야 되나요? 일반인들은 잘 모르죠. 일반인들을 잘 몰라요. 그러면 네이버 블로그 찾아보니까 뭐 전에 뭐 3%본 적도 있는 것 같은데 한 4%로 올라갔어요. 세무사님 이래 이야기하겠죠. 그럼 4%면 얼마 내야 된단 말인가요? 하는데 이 매매 30억이 했는데 건물 포지션이 40%란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 되는 거죠? 아, 역시 앞자리에 계신 분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네,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그러면 12억에 4%면 아까 30억인데 30억에 건물이 40%였잖아요. 그럼 건물이 12억에 해당, 건물 부분이 30억 매매해서 12억이죠. 12억에 4%면 4,800만 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나는 30억에 팔았지만 4,800만 원 건물 부가세를 간이가세자지만 내가 내야 되면 나는 30억에 판 게 아니고 얼마에 파는 거죠? 30억에서 4,800만 원 뺀 금액으로 파는 거잖아요. 그러면 29억 5,200에 파는 결과가 되는 거죠. 이거를 만일에 특약사항에다가 매도자가 간이가세자라서 세무계산서 발행이 안 된다라고 적고 하지만 건물 부가세는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라고 특약사항에 적어놨으면 매도인 쪽 세무사, 매수인 쪽 세무사 양쪽에서 건물 부가세를 만지 계산서 받아서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기준시가에 건물 기준시가에 공시지가 토지 공시지가 계산해가지고 별로 차이 없이 딱 맞으면 그다음에 세무사 양쪽에서 온 게 두 번째 숫자까지 맞으면 세 번째 숫자부터는 볼 필요 없어요. 30% 범위 내에서는 융통성이 발휘가 되니까. 그러니까 1억 1천이고 하나는 1억 9천이고 이러면은 30% 넘죠. 근데 똑같이 1억 9천 230몇만 원, 1억 9천 300 몇십, 뭐 240몇만 원 이러면은 그 끝자리는 별로 관여할 필요 없다고요. 그럼 매수인한테 유리한 쪽으로 그냥 해서 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계산서 받아서 딱 해서 건물 부가세를 별도로 받아서 주면은 이 사람은 4,800 받아서 매도인이 4,800 세금 내야 된다고 하면 그러면 자기는 딱 30억에 팔은 거죠. 그쵸? 그럼 매도인 쪽에서 그 부동산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아니, 받아줬는데 매도인한테 세금 받도록 태각상이 적고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도인 쪽 부동산을 매도인이 좋아하겠죠. 그럼 매수인 쪽은 어떻게 설득해야 될까요? 매수인 쪽은. 일반적으로 매도자가 간이 갔으면 포괄 양수도 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건물부가서 별도로 안 주거든요. 실무상. 매도자가 간이 가세면 매수자가 일반 가세이든지 간이 가세이든지 포괄 양수도로 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매도자가 간이 가세면 매수자가 간이 가세이든 일반 가세이든 포괄 양수도가 된다고요. 업태나 종목이나 사업의 포괄적인 양수도만 되면 사업자의 업태나 종목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포괄 양수도가 안 될 때는 건물부가세가 비용으로 날아가죠. 그러면 매수인은 세금계산서에서 환급받고 이렇게 이게 안 되니까 부가세 준 거 환급 안 되잖아요. 우리가 물건 사는데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를 했어요. 인테리어. 근데 인테리어 한 회사에서 내가 뭐 아파트 인테리어 한다든지 했는데 만일에 1,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비용이. 근데 부가세를 100만 원 달래. 인테리어 한 회사는 간이가세인데 그럼 그걸 줘야 되나요? 안 줘야 되나요? 그거 주면 안 되죠. 그거는 돈을 받는 사업자가 간이가세인데 그걸 왜 줘요? 네. 주고 내가 환급 받을 것 같으면 주죠. 근데 환급 못 받으면 그냥 인테리어 비용 돼 있는 그 1,000만 원만 주는 거죠. 1,000만 원만. 근데 일반 가세면 그 사업자가 일반 가세면 1,000만 원에 100만 원 주고 세금 계산을 받아서 환급 받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매수인은 내가 건물 부가세를 별도로 줬는데 환급도 못 받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겠어요? 설명을. 30억 4,800만 원이 들어가지만 매수 원가가 30억 4,800만 원이고 만일에 환급 받았으면은 매수 원가가 4,800만 원 환급 받았기 때문에 매수 원가는 30억이 되는 겁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30억 4,800만 원에 매수를 했는데 이거를 제가 최소한 40억 넘게는 한 5년 뒤에 팔아줄 수 있는 물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억이 떴다고 가면 양도세 구간이 거의 50%잖아요. 50%. 그러면은 이 4,800만 원 들어간 비용에 상응해서 비례해서 양도세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하면서 4,800만 원 다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그럼 4,800 낸 거에 50%, 55%만큼은 줄어들 수 있겠죠. 그렇게 설명하면서 이 양도세 낼 때 비용으로 이제 산출할 수 있으니까 처음에 들어갈 때만 좀 더 들어가는 거지 나중에 양도세 비용은 좀 줄어듭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매수인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매도인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매매 금액을 단 2천만 원이라도 깎아야죠. 매매 금액을. 그러면 4% 주는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뭐 한 30억 2천 정도로 했다. 대략적으로. 예, 그러면은 그래도 좀 낫겠죠. 그러니까 이런 협의를 계약할 때 봐줘야 된단 말이에요, 협의를. 예. 근데 아까
미리 고지하면 좋은 내용 3페이지 본 걸 일일이 그런 거 이야기하고 있을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퍼니처 쫙 해가지고 대충 편집해서 요거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요거 나중에 중도금 칠 때나 잔금 칠 때나 잔금 이후에 이런 업무들 좀 협조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매도인이 비용으로 부담하셔야 됩니다라고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라고 하면서 나중에 좀 사인만 좀 받아서 부동산에서 보관해 놓는다든지 이러면은 나중에 업무가 좀 편하겠죠. 예. 그래서 건물 매매를 하시다 보면 상가 임대나 건물 매매를 하시다 보면 하면 할수록 겁이 나요. 하면 할수록. 예. 와, 이번에 또 어떤 문제가 생길까? 생각지도 못한 어떤 문제가 생길까? 그러니까 아까 쉬는 시간에 질문했는데 제가 짧은 시간에 다 답변을 못하고 했는데 아까 질문하신 것 중에서 만약 임대계약 재계약을 하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1억에 200만 원을 주고 있는데 만약 2억에 200만 원이라고 하면 2억에 200만 원 2억에 200만 원 2억에 200만 원을 주고 있는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 2억이란 돈 받아봤자 보증금 받아봤자 소용없고 자기는 돈이 많아요. 철철 넘쳐. 나는 보증금 5천만 원만 받고 1억 5천 원 돌려줄래. 1억 5천 돌려주면서 나 이거 월세로 대신 받을래. 계약갱신할 때는 나는 이거 월세로 바꾸고 싶어. 이러면은 이 계산 방식에 의해서 이 어플이 있거든요. 보증금 월세 전환해서 딱 계산하는 어플이 있어요. 어플인데 그 어플로 딱 계산하면 딱 정확히 나오는데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월세 5% 올리고 보증금은 월세로 전환해서 또 올리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임대인은 그래 하고 싶어 하는데 임차인은 그렇게 하기 싫어하고 이러면은 이런 부분에서 옥신각신하겠죠. 그럼 그거를 중재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런 요령도 이제 아시면 좋겠죠. 예. 근데 임대인이 그래 요구하면은 임대인 쪽 요구를 좀 따라가 줘야 되는 게 일반적인 관례죠. 나는 보증금 대신 월세 받을래 이러면은 그럼 임차인을 설득을 하시는 게 낫죠. 임차인을. 근데 임차인이 나는 월세 주기 싫은데 이렇게 버리면 참 그러면 좀 난감해지잖아요. 예. 그럼 그거를 어떻게 머리를 써가지고 어떻게 협의를 해야 될지 연구를 좀 하셔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법적으로는 보증금 대신 월세를 요구를 할 수 있잖아요. 예. 보증금 대신에 월세를 요구를 할 수 있잖아요. 예. 임대인은. 그 다음에 아까 또 뭐 질문하셨죠? 그냥 이제 계약을 하나 하시는데 임대차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저보다 더 완벽하게 적어 놓으셨어요. 우리 대표님이 특약사항을 2페이지를 적어가지고 가져오셨는데 아까 쉬는 시간에 너무 완벽하게 적어 놓으신 것 같은데 이게 이 변호사를 낀 임대인 있잖아요. 변호사를 낀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적을 때는 저희들이 월세가 한 500만 원 넘어간다든지 보통 1000만 원 넘어가면 거의 다 부동산에서 계약서 잘 안 적어요. 그 대신에 전에 또 앞에 질문하셨던 것 같은데 그 대신 명판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중개한 부동산 명판 들어가고 거기다가 대표자 서명 들어가고 서명 날인 들어가셔야 돼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계약 가져온 거라고 해서 거기 계약서만 하고 부동산 도장 안 들어가고 서명 안 들어가면 안 돼요. 무조건 서명 날인 하셔야 되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체크해서 서명 날인 받으셔야 돼요. 계약자들. 그런데 월세가 한 1000만 원 정도 넘어가면 보통은 변호사를 끼고 임대인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들어 놓은 임대차 계약서를 한 10페이지, 20페이지 되는 계약서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앞에 한번 임대차 계약한 거는 창고로 쓰는 건데 창고. 월세가 1000만 원이었어요. 1000만 원. 근데 원래는 1200을 받으려고 했던 건데 1000만 원으로 낮춰줬어요. 근데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매년 올릴 수 있는 퍼센트를 계산해서 1년 뒤에는 월세 얼마, 2년 뒤에는 월세 얼마, 3년 뒤에는 월세 얼마, 4년 뒤에는 월세 얼마, 5년 뒤에는 월세 얼마 이렇게 딱 계산해서 명시를 해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복리 계산이잖아요. 1000만 원 곱하기 1.05 곱하기 1.05 곱하기 1.05 곱하기 1.05 그럼 이 상수 계산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셔야 되죠.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오니까 첫 해는 1000만 원 줬는데 4년 뒤에 5년 뒤에는 월세가 엄청나게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어떤 조건을 달하는가 하면, 이제 자기가 재건축할 게 있어서, 5년 뒤에는 무조건 나가야 돼. 이런 특약 조건을 또 적어놨어요. 이제 명도를 원할 경우에는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모든 공사를 임차인 경비로 책임지고 한다. 예를 들면 뭐 태풍이 와서 뭐가 뭐 부서졌다든지 물에 잠겼다든지 매미 태풍 왔을 때 어떻게 됐어요? 저기 마린시티하고 뭐 남천 상익비치 뭐 이런 쪽이 막 앞에 방파제 다 부서지고 막 창문 다 깨지고 밑에 지하 주차장 다 물에 잠기고 이랬잖아요. 근데 자연재해로 일어난 모든 것들도 임차인이 다 공사비 들여서 책임져. 여하튼 임차인이 계약하기 싫도록 계약서를 만들어 왔어요. 다 뜯어고쳤죠, 싹 다. 그 변호사 불러가지고. 이 계약서 어디서 났어요? 물어봤죠. 근데 그런 계약서를 제가 한 24, 5년 전에 로펌에서 부동산 파트의 책임자로 있으면서, 그 초안을 제가 다 만들었었거든요. 그걸 갖다가 막 이렇게 막 변호사 사무실에서 막 쓰고 있어요. 매매든 관리든 임대차든. 근데 이거를 가져온 거를 보니까 앞에 매매한 건 중에서도 하나 한 30페이지를 가져왔는데 가져온 걸 보니까 임대차 보법이 바뀐 거 있잖아요. 임대차 보법이 바뀐 내용들이 많잖아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법이나 주택임대차 보법이나 바뀐 내용들이 많잖아요. 바뀐 내용들이 많은데 7년 전에 10년 전에 그 임대차 보호법에 관련되는 내용을 명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법조항 딱 시행령 시행규칙 가지고 딱 제시하면서 아니 이거 엉터리 아니냐고 시행령 시행규칙이 여기 이 법 개정된 지가 언젠데 이 계약서를 들고 와서 도장적으로 하면 어떻게 하냐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가면 계약 못 한다면서 저희가 다 다시 뜯어고쳤죠 싹 다. 그리고 조금 부드럽게 임차인이 계약할 수 있도록 구두상으로 풀어나갔죠. 그러니까 계약할 때 그냥 도장 딱딱 찍고 땡 이렇게 잘 안 끝나거든요. 금액이 크면 클수록 뭔가 계속 협의를 하고 절충을 하고 또 의논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계약하는 시간에 그런데 잔잔한 거 가지고 일일이 다 짚고 못 넘어간다고요. 중요한 부분을 또 의논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런 경험들에 관한 요령을 제가 매뉴얼처럼 여기에 프린팅을 한 20페이지에 적어놨으니까 요거를 활용을 잘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러면 좋은 방법이 있죠. 좋은 방법이 우리 앞에 우리 대표님 그 2페이지 정도의 특약상을 적어 오신 것처럼 뭐 할 때마다 제하고 같이 체크하시면서 제하고 이야기하시면서 의논하시면서 하면 되죠. 그런 거는 제가 조금 보람 있는 일이니까 제가 서비스 차원에서 도와드리고 또 같이 해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그 상황에 닥쳤을 때 저한테 연락 주세요. 예. 그럼 가장 기본적인 거는 간이가 세자면 네. 그럼 지금 4% 이거 납부해야 되는 겁니까? 뭐 상황에 따라 이거 소득 건물 부가세 원칙은 납부해야 되죠. 그리고 제가 세무사가 아니잖아요. 제가 세무사가 아니고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은 실무를 하지만 더 밝을 수도 있지만은 구체적인 거는 항상 세무사하고 상담하셔가지고 하시는 걸 원칙으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저는 기본적인 원칙만 일단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일반 가세자가 아니고 간이 가세자도 건물 부가세를 납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납부를 하는데 보통 일반적인 거래에서 매수자 보고 그 이야기는 뭐 일반적인 실무상은 포괄 양수도 계약을 하든지 매매 금액에 부가세 포함으로 매매하든지 이렇게 하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억짜리 매매를 했는데 만약 매도인이 일반 가세가 아니고 간이 가세인데 만약 부가세를 뭐 한 5천만 원 정도 이래 내는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면 100% 매도인 쪽 중개한 부동산에 전화 온다고요. 이 소장님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이거 부가세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는 미리 좀 고지를 해주셔야지. 네, 지금 이 돈에다가, 매도한 돈에다가 돈 보태서 뭘 해야 되는 어떤 자금이 내가 좀 부족한데, 5천만 원 세금 날아간다는 거 왜 미리 이야기 안 해줬어요? 이 부동산에서 알고 계신 거 아니었어요? 하면서 클레임 건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미리 그 언지를 주고 그 이제 매도인 쪽한테 부가세 납부해야 되는 게 발생될 수 있으니까 제가 세무사가 아니라서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세무사인데 미리 좀 물어보시고 혹시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 뭐가 있는지 뭐 양도세면 양도세, 부가세면 부가세 이런 거 체크하시고 나중에 잔금 받고 나서 다른 걸 하시더라도 계획을 세우세요라고 그 정도로 이제 팁을 주시면 좋겠죠. 근데 그거를 일일이 부동산에서 계산도 해주고 양도세 계산도 해주고 이런 오지랖 넓은 짓은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세금 부분은 절대로 추상적으로만 이야기하시고 구체적인 이야기는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단정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책임 문제를 부동산에 물어요, 나중에. 양도세 1,000만 원만 내면 된다고 했잖아. 그런데 양도세 7천만 원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책임을 묻는다니까요. 예. 당해보시면 압니다. 당해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금물부가세 계산을 하는 방식은 이제 대충 감은 잡았죠. 근데 제일 쉬운 방법은 뭐예요? 매도자 쪽 부동산, 매수자 쪽 부동산에 각각 담당 세무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아는 세무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매도자 쪽의 세무사, 매수자 쪽의 세무사에서 잔금 치기 전에 금물부가세 얼마인지 계산해서 좀 갖다 주세요라고 이야기하시면 그게 제일 간단해요. 그럼 본인이 계산 안 해봐도 되죠. 근데 미적거리고 있으면 사무사님 두 분이 계산해서 줬는데 별로 크게 오차가 없어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가면 되는 거죠. 근데 미적거리고 있고 뭐 한쪽에서는 뭐 정 안 하고 있으면은 공인중개사도 충분히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계산 방식에 의해서. 예. 네? 건물 기준시가 예. 토지 같은 경우는 아까 공시지가 아니요, 건물 기준시가 40%가 아니고 아까 만약 토지 공시가격이 6억, 건물 공시가격이 4억 이렇게 나왔을 때는 40%고 만일에 그 앞에 저희들 매매한 것 중에서는 매매가 100억짜리였는데 토지 부분이 공시가격이 90억, 건물이 10억밖에 안 됐거든요. 예, 아니 그건 다 틀리죠. 건물이 만일에 한 30년, 40년 됐잖아요. 그럼 건물 포지션이 20%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매매 금액에. 예. 그거는 건물 기준 시가에 계산해서 뽑고 토지 공시가에 계산해서 뽑아서 돼가지고 분모에 앉히고요. 그 다음에 건물 기준 시가에 분자에 앉혀가지고 퍼센트를 구하셔야죠. 그 퍼센트에다가 곱하기 매매 금액 하셔야죠. 예. 그래야지 건물 부분에 관한 금액이 나오겠죠. 그럼 거기에 관해서 10%를 부가세로 계산하든지 4%를 계산하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죠. 일반 가세는 10%, 간이 가세는 4%를 납부해야 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뭐 건물 감가상각도 있고 뭐 여하튼 뭐 복잡해져요 나중에. 그래서 제가 세무사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인 것만 아시고 세무사한테 맡겨서 일을 처리하시는 게 항상 안전하고 좋습니다. 예. 자, 이렇게 설명하다 보면 제가 나중에 나눠드리는 프린트물의 절반도 못할 것 같은데 일단은 설명을 조금 줄이고 진도 조금만 더 빼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도자가 간이가세자이고 매수인이 매매 대금에 별도로 건물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기로 특약하고 계약하는 경우에 매도자가 건물분의 부가세 4%를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건물 부가세는 매수자에게 받아서 내는 것이 아니라 건물 부가세를 매도인이 부담하게 된다. 이 내용 대충 이해가시죠? 그래서 매도인이 부담하는 건물 부가세만큼 싸게 매도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싸게. 그래서 특약상의 건물 부가세를 매매 대금 외에 별도로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하며 매도자가 간이가세자라서 세금께서 발행이 불가하다. 이렇게 특약상 적어놓으면 요거는 간이가세자인 매도인의 세금 절세를 위해서 건물부가세 4%를 매매 대금 외에 별도로 매수자 부담으로 특약해서 계약하는 거죠. 그렇죠? 위에 특약상 같으면. 자, 그 다음 밑에 설명 보시면
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세법이 개편돼서 부가가치세 간이가세자 기준금액을 연매출 8천만 원 미만까지로 인상하였거든요. 8천만 원 미만까지로 인상하였고 이전에는 4,800만 원이었습니다. 간이가세자 중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기준금액을 연매출액 3천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간이가세자 중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기준금액, 공제기준금액이 전에 3천만 원이었는데 얼마까지 올렸다고요? 4,800만 원까지 인상했고, 그 다음에 간이가세자의 기준금액을 4,800 넘어 이상 되면 일반가세로 됐는데 얼마까지 올렸다고요? 8천만 원 미만까지 올렸어요. 8천만 원 미만까지. 그런데 주의하실 점이 부동산 임대사업자, 우리가 상가 건물 매매를 다루다 보면 부동산 임대사업자를 만나죠.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게 되잖아요. 월세를 받으니까. 부동산 임대사업자와 가세유용업은 종전 그대로 적용합니다. 종전 그대로. 그래서 종전 그대로 적용한다 이 말은 부동산 임대업의 간이가세 기준 금액은 4,800만 원 미만입니다. 4,800만 원 이하인지 미만인지 정확하게 체크하세요. 미만. 그러니까 즉 4,800만 원 이상이면 4,800만 원이면은 어떻게 되죠? 일반 가세자로 되는 거죠. 일반 가세자로. 그런데 간이가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됐잖아요. 근데 매출이 4,800만 원이 초과 그 이상 되면서 8천만 원 미만이 간이가세자는 경우에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행도 가능하도록 바뀌었어요. 내가 연매출이 7천만 원인데 전에 같으면 일반가세로 바뀌는 거죠. 일반가세로. 근데 코로나 오고 나서 세법 개편돼서 연매출이 7천만 원이지만 간이가세자로 해주겠다 이렇게 된 거죠. 간이가세자로. 근데 그런 경우에 임차인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특약사항에 본계약은 포괄양도 양수 계약이다.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수인은 특약사항에 또 포괄양도 양수 의무에 따라 잔금일 전에 일반 가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소유권 이전일 전에 잔금일 전에 일반 가세자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매도인에게 제출하기로 하며 사업자 등록증 미제출 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 요 특약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금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매수인은 포괄양도 양수 의무에 따라 잔금일 전에, 그러니까 본계약은 포괄양도 양수 계약으로 한다라고 해놓고 나서 잔금일 전에 일반 가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소유권 이전일 전에 일반 가세자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매도인에게 제출하기로 하며 사업자 등록증 미제출 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 만약 매도인이 일반 가세인 경우에 매도인이 일반 가세인 경우에는 매수인이 간이가세면 포괄 양수도가 안 되잖아요. 자 다시 매도인이 일반 가세면은 매수인이 간이가세면 포괄 양수도 계약이 안 돼요. 그럼 매수인이 일반 가세 등록을 해야 돼요. 일반 가세 등록을. 근데 자기는 간이가세야. 근데 일반 가세로 등록을 해놓으면은 이 일반 가세는 사람을 따라가거든요. 사람을. 그러면 A라는 상가 건물에는 나는 일반 가세, 내가 사업하는 거는 간이가세, 다른 건물에는 또 간이가세. 이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일반 가세로 하면 일반 가세로 다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사업장도 다 일반 가세로. 그런데 일반 가세가 불리한 어떤 그런 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세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그러면은 포괄양수도 계약으로 해놓고 매도인이 일반 가세라서 매수인이 일반 가세 사업자 등록하기로 해놓고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소송 사건에 휘말린 지금 수강생이 계세요. 그러면은 특약상에다가 잔금일 전에 매수인이 사업자 등록증 낼 수 있거든요.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에 신규 사업자,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신규 사업자죠. 부동산을 사가지고. 그럼 사업 개시일은 원래 언제부터 해요?
잔금일 날부터 월세 받으니까 잔금일 날부터 월세 받으면 그때부터 내가 사업 개시일이 되겠죠. 그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신규 사업자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잔금일 전에 일반 과세로 임대사업자를 내가지고 매도인한테 제출을 하면 그럼 포괄양수도로 해서 넘어간 걸로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특약상에다가 일반 과세자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매도인에게 잔금일 전에 만들어서 잔금일 날 제출하기로 한다. 이렇게 이거 제출 안 하면 계약금 미약금으로 해서 매도인이 세이브 시키고 소유권 이전 서류 잔금도 안 받겠다 이렇게 특약상에 적어놔 버리면 계약금을 한 3억 걸었는데 30억짜리 3억을 걸었는데 이 3억 안 날리려고 사업자가 만들어서 오겠죠. 그렇죠? 자, 밑에 설명 보시면 주거용 오피스텔, 주거용 레지던스 등의 매매 시 매우 중요한 주의해야 할 특약 내용이다. 이 위에 이 특약 내용이 굉장히 중요. 자, LCT에 레지던스 있죠. 레지던스 매매 금액이 50억, 60억 넘어가잖아요, 지금. LCT가. 90억 이렇게도 매매되고 했죠. 그럼 건물분에 관한 부가세 금액이 크겠죠. 그 다음에 해운대 까멜리아, 마린시티의 까멜리아 아파트라든지, 말이 아파트지, 오피스텔로 되어 있거든요. 아파트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니고, 마린시티에 있는, 그 조선비치 앞에 있는, 뭐, 두산리버 제니스라든지, 그 까멜리아라든지, 그 아파트, 아이파크라든지, 그쪽에 쭉 있는 아파트처럼 쓰고 있는, 주거로 쓰고 있는 건물들이 아파트로 안 되어 있고 오피스텔로 되어 있는 게 많다고 해요. 그럼 주거용 오피스텔이잖아요. 그 다음에 주거할 수 있는 레지던스잖아요. 이런 거 매매할 때 포괄양수도 계약으로 했는데 매수인이 포괄양수도의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은 건물 부가세 부분이 사고로 난다고요. 사고로. 방금 이야기한 거 이해 못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밑에 설명을 보시면 소유권 이전 후 매수인이 포괄양수도 계약에 따른 일반 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매수인이 주거용으로 임대 놓아서 전입하는 임차인 유치 시 포괄양수도 계약이 성립되지 않아서 포괄양수도 계약으로 받지 못한 건물 부가세를 매도인이 부담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고들이 꼭 몇 년 뒤에 터진단 말이에요. 몇 년 뒤에. 1년 뒤에, 2년 뒤에, 3년 뒤에 계약은 2년 전에 했는데 2년 뒤에 갑자기 소송이 들어와요. 1년 뒤에, 2년 뒤에. 예. 그래서 포괄양수도로 계약을 하게 되면 건물부가세를 안 주고 안 받는 거잖아요. 건물부가세를 주고 다시 조기환급 신청해서 매수인은 환급받고 이 절차를 없애는 게 포괄양수도 계약이잖아요.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야, 건물부가세 받아서 다시 환급받는 건데 포괄양수도 계약으로 하면 되는데 굳이 이건 포괄양수도 계약으로 해야 되는 건인데 굳이 건물부가세 줬다가 다시 환급받고 이런 인적 낭비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포괄양수도 계약이라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를 포괄양수도 계약으로 하지 않고 건물부가세를 별도로 주고받고 이래도 안 되거든요. 이래도 가산세라는 게 생길 수가 있어요. 나중에 프린트물에 나오는데 그래서 포괄양수도 계약으로 했는데 포괄양수도 계약이 성립이 안 되면은 세무서에서 이거는 포괄양수도 계약으로 성립 안 됐습니다. 건물부가세 내세요 이래버리면 매도는 건물부가세 안 받고 포괄양수도 계약으로 했잖아요. 근데 매수인이 포괄양수도 계약으로 하면서 건물부가세 안 줘놓고 매수인이 약속을 안 지켜서 문제를 일으키면은 이 나중에 금액이 크면 소송 들어오죠. 네. 그래서 건물부가세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일반적인 스탠다드한 특약사항은 밑에 내용입니다. 본 계약은 매수 상호 간의 포괄 양도 양수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자, 포괄 양도 양수 계약으로 할 때는 이 내용을 적어요. 그 다음에 단 포괄 양도 양수도가 안 될 시 건물 부가세는 별도이며 매매 대금 외에 별도다 그 말이죠. 별도이며 매도인은 건물 부가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즉시 발행한다. 이렇게 적든지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되는 매도인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단 본 계약이 포괄 양수도 계약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건물 부가가치세는 매매 대금과 별도로
매수인이 부담한다. 이렇게 기록해 놓으시면은 포괄 양수도 계약으로 하는 걸로 적었는데 포괄 양수도 안 쓸 때는 건물부가세 별도로 매수인이 부담한다. 그다음 매수인이 부담했는데 만일에 매도인이 세무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면 세무계산서 발행해 주기로 한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은 그러면은 다 피해갈 수 있어요. 다. 웬만한 건 다 피해갈 수 있어요. 예. 자, 밑에 설명 보시면 포괄 양수도 계약이 불가할 때 매도인이 세무계산서 발행이 안 되는 사업자, 간이가세자라든지 면세사업자라든지 매도인이 이런 경우에는 세무계산서 발행이 안 되잖아요. 매도인이. 그런데 매도인이 면세사업자 병원으로 쓰고 있는 매도인인데 매도인은 건물부가세에 대한 세무계산서를 적시 발행한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 뺏겨 적어도 좀 알고 뺏겨 적어야죠. 그렇죠? 뭐 특약상을 적어도 좀 알고 뺏겨 적어야죠. 그렇죠? 근데 변호사 사무실에서 가져온 계약서들 보면 이해가 전혀 안 되는 상태에서 엉터리로 막 적어서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고요. 매매 계약서나 임대 계약서 보면. 예. 매도인이 세무계산서 발행 안 되는데 매도인 보고 세무계산서 적시 발행한다 이렇게 적어놨다. 근데 매수인은 세무계산서 줬어요. 아니, 매수인은 건물부가세를 줬어요. 세무계산서 발행해서 내가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도록 특약상에 적어놨으니까 네가 책임져.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나중에는. 그러면은 안전하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냥 본계약은 매도매수 상환의 포괄 양수도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포괄 양수도 계약으로 한다. 포괄 양수도 계약으로 한다. 이렇게 적어놓고 나서 단 포괄 양수도 계약이 안 될 때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건물부가가치세는 매매대금과 별도로 매수인이 부담한다. 매수인이 부담한다. 이렇게 딱 적어놓으면 안전하겠죠. 그러면은 세무계산서 발행해 줄 수 있으면 발행하면 될 거고. 그렇죠? 발행 안 되면 발행 안 되는 대로 넘어가면 될 거고. 그러니까 이 특약상 이 두 줄에 모든 거 다 커버할 수 있어요. 모든 거 다 커버. 자, 죄송하지만 이 한 페이지만 조금 더 하고 이 맥락이 끊어질 것 같아서 이 한 페이지 좀 빨리 하고 좀 시도를 할게요. 자, 포괄 양수도가 애매한 경우 6페이지입니다. 가능하면 건물부가세는 매수인이 별도로 부담하는 것으로 계약하는 것이 안전하다. 포괄 양수도가 애매하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건물부가세는 매수인이 별도로 부담하는 것으로 계약하는 것이 안전하다. 자, 원칙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원칙은 포괄 양수도 계약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건물 매매할 때 포괄 양수도 계약 안 한다 라고 생각하고 계약시키세요. 포괄 양수도 계약으로 시켰는데 안 될 때는 이게 문제가 커져요. 그 다음에 포괄 양수도 계약으로 꼭 하고 싶으면은 아까 특약상 있잖아요. 포괄 양수도가 안 될 때는 건물부가세는 별도로 매수인이 부담한다. 요 내용을 꼭 적어주시고 그 내용을 적어주면서 계약한다 하더라도 포괄 양수도가 안 됐을 때는 골치 아파지거든요. 비용이 발생돼요. 가산세라는 비용이. 그래서 가능하시면은 대리납부 제도를 활용을 하든지 부가세 대리납부 제도를 활용을 하든지 그래서 매수인 쪽 세무사, 매도인 쪽 세무사를 조인트 시켜줘요. 매도인 쪽 세무사, 매수인 쪽 세무사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면 실무를 알아서 해요. 근데 이걸 공인중개사하고 매도인, 매수인이 그걸 직접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적어서 뭐 내는 것들 있잖아요. 뭐 하나 잘못 적어내면 나중에 종합소득세도 두들겨 맞을 수 있어요. 만일에 대리납부를 했는데 뭘 하나 적는 걸 잘못 적었잖아요. 그러면 종합소득세 그 안내 고지서 날아올 때 안내서 같은 날아오잖아요. 종합소득세 뭐 어떻게 내세요 하면서 안 받아보셨나요? 세금 안 내세요? 세금 낼 때 5월달에 종소세 신고할 때 그 전에 세무서에서 뭐 날아오잖아요. 뭐 근로임금이든 뭐 사업소득이든 뭐 있으면 이렇게 대충 뭐 근로소득 얼마고 뭔 얼마고 해서 날아오잖아요. 그때 과다하게 날아온다. 과다하게 잘못하면은. 그러니까 세무사에 맡기고 세무사에 저쪽도 맡기고 그래서 세무사끼리 알아서 하도록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요런 걸 알려드린 거예요. 정답지를 드렸어요. 정답지. 세무사한테 맡겨서 세무사끼리 알아서 대리납부를 하든 어떻게 하든 그렇게 맡기시는 게 좋습니다.
자, 매매 가격은 프린트를 보시면 토지 가격에 건물 가격을 합한 가격이지만 건물 가격에는 건물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건물 부가세는 별도이며 잔금일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건물 부가세를 매매 대금 외에 별도로 지불해야 하고 매매 대금 외에 별도로 건물 부가세 준비해서 지불해야 하고 매도인은 건물 부가세 수령 즉시 건물 부가세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수인에게 주기로 한다. 가능하면 건물 부가세를 잔금 치는 날 주잖아요. 그냥 바로 발행해서 해달라고 매도인 쪽 세무사 쪽에 요청해서 그냥 바로 받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거를 또 뭐 다음 달 10일까지 어쩌고저쩌고 미적미적거리고 이거 놓치버리고 이러면 나중에 골치 아파지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면은 돈 주고 바로 즉시 바로 받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이 말이 설명을 해놓은 말이거든요. 특약상을 이렇게 적어 놓으면은 일반인들은 다 이해할 수 있겠죠. 일반인들은. 그런데 바로 밑에 건물 부가세는 별도이다 이렇게 적어놔도 위의 내용이 다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특약상에 건물 부가세는 별도이다 이렇게 간략하게 건물 부가세는 별도이다라고 적어도 바로 위에 특약 내용 이 세 줄 있잖아요. 이 세 줄. 이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 요거를 풀어서 쭉 이해할 수 있도록 적어서 특약상을 적으려고 하면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예. 자, 설명 보시면 포괄양수도 조건이 성립 안 되는데 계약서에 포괄양수도 계약이라고 적어놓고 계약 후 관리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과 주거용 레지던스는 특히 계약 후 관리가 필요합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을 하였는데 포괄양수도 조건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 국세청은 매도자에게 부가세 추징 고지를 냅니다. 누구한테 낸다고요? 매도자한테. 포괄양수도 계약으로 하였는데 매도인이 본인 건물에서 식당 운영을 하다가 매도한 후에 매도인이 임차인으로 들어온 경우 있거든요. 아파트 팔아도 역전세로 해서 매도인이 내 전세로 살겠다 이런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에는 포괄양수도 계약이 안 되거든요. 그럼 매도인에게 부가가치세와 가산세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매도자가 면세사업자, 병원 등일 때 건물부가세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럼 포괄양수도가 가능한 경우는 일단은 양도자, 양수자가 모두 가세사업자여야 합니다. 포괄양수도가 가능한 경우는 양도자와 양수자가 모두 가세사업자여야 합니다.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아니면 사업자가 없고 이러면 안 됩니다. 양도자 일반가세, 양수자 일반가세. 근데 양도자가 부동산 임대사업자를 내 있고 양수자도 부동산 임대사업자 내 있고 이런 경우에는 확실하게 포괄양수도 계약이 되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 건물부가세 별도로 한다. 이렇게 놓으면 세무서에서 연락 온다고요. 비용을 부과시킨다. 비용을. 포괄양수도 계약인데 왜 건물부가세 별도로 하셨나요? 이렇게 연락 온다고요. 만일에 아파트 상가가 있어요. 101호. 건물 말고 아파트 상가 101호 하나를 사요. 20평을. 20평을 내가 월세가 300만 원 나와가지고 예를 들어 8억 주고 사요. 월세 5천에 300 나오길래 8억 주고 사요. 그럼 싸게 잘 사는 거죠. 그런데 매도인은 월세 받고 있었어요. 임대사업자 등록돼 있어요. 일반 가세로. 매수인도 월세 받을 목적이에요. 매수인도. 그래서 매수인도 일반 가세로 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냈어요. 그런데 건물부가세 별도로 한다고 계약서 적었어요. 그럼 가산세가 발생되는 거예요. 확실한 포괄양수도 계약이 되는 거잖아요. 아파트 상가 101호 하나에 미용실이 들어가 있는데 미용실 아니 부동산이 들어가 있는데 5천에 300 월세 받고 있었는데 매도인이 매수인도 월세 받을 목적으로 해서 임대사업자 내고 일반 가세로 사업자 냈는데 포괄양수도 계약으로 안 적었잖아요. 그럼 과태료가 발생된다고요. 그때는 포괄양수도 계약으로 적어야 되겠죠. 그런데 내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태각상에다 어떻게 적는다고요? 포괄양수도 계약으로 한다. 그 다음에 단 포괄양수도가 안 될 경우에는 매수인은 건물부가세를 부담하기로 한다. 이렇게 딱 적어 놓으시면 되는 거죠. 단 해서 안 될 때는 어떻게 한다라고 적어 놓고 포괄양수도 계약으로 매매한 걸로 해서 제출하시면 되는 거죠.
사고 방지할 수 있는 이런 거 아시겠죠? 포괄 양수도 계약으로 해야 되는데 안 했을 때도 문제되고, 그 다음에 그 포괄 양수도가 안 되는데 포괄 양수도 계약으로 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하시고 건물 매매는 무조건 건물 부가세가 거론되거든요. 건물 매매는 무조건 뭐가 거론된다고요? 건물 부가세가 거론된다고요. 무조건. 그런데 안 되는 경우 하나 있었죠. 앞에 태격상 앞에 하나 있었잖아요. 안 되는 경우. 월세가 얼마 안 돼서 매도자가 임대사업자 등록증이 아예 없는 경우, 이때는 거론 안 해도 되죠. 월세가 얼마 안 돼가지고 자기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했어요. 매도인이. 그 얼마라는 게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얼마 안 된다. 그 얼마가. 그거는 지금 간이가세가 4,800만 원, 네. 간이가세 4,800만 원이 기준이잖아요. 부동산 임대사업자. 그럼 4,800이 넘어가면 무조건 일반가세로 해서 사업자 내야 되죠. 그러면 월세 받고 있는 것들이 임차인이 세무서에 신고를 하게 되면 이 세무서에 자료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데이터가. 그런데 이 소유주가 월세 받는 돈이 4,800만 원이 넘어요. 아니 4,800만 원이에요. 4,800만 원 이상부터 이 정확하게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 4,800만 원 이상부터 일반 가세자로 되잖아요. 일반 가세자. 그런데 이 사람은 월세를 5천만 원 받고 있어요. 그러면은 세무서에 신고 들어가는 거면 5천만 원이면 그 당연하게 세무서에서 가만 안 있겠죠. 사업자 등록하세요. 라고 고지를 하겠죠. 그런데 4,800만 원 미만은 간이가세로 할 수 있잖아요. 간이가세로. 4,800만 원 미만은 간이가세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1년 동안 받는 월세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도 안 돼. 1,000만 원도. 그러면은 이거는 사업자 등록 안 해도 내가 4,800만 원이 안 되잖아요. 근데 4,800만 원이 안 되는데 한 4,000만 원 된다, 뭐 4,500만 원 된다 이러면은 세무서에서 연락 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거는 세무서의 재량권, 항상 세금과 관련된 거는 세무공무원의 재량권이 있어요. 재량권. 담당자의 재량권이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불안하면은 세무공무원한테, 담당 공무원한테 물어보시면 되죠. 내가 월세 4,000만 원 받고 있는데 이 사업자 안 내도 크게 상관없나요? 나중에 가태료 부과한다든지 이런 거 없나요? 라고 물어보셔야 되죠. 그리고 세무서에서 날아와요.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을 내잖아요.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을 내면 임대사업자 등록하세요라고 고지서가 날아와요. 그런데 계속 안 하고 있잖아요. 고지서 날아오는데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럼 가태료를 뭐 부과시키는 경우가 생기든지, 아니면은 그때는 내 월세 받는 거 1년에 2천만 원도 안 되는데 사업자 등록도 꼭 내야 되나요? 하면은 담당 공무원이, 세무공무원이 2천만 원 같으면 뭐 안 내셔도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안 내고 가는 거죠. 근데 확실한 거는 4,800만 원 이상 되면 무조건 내야 되죠, 그거는. 근데 제가 실제로 매매시키는 물건들 중에서 보면 월세가 200만 원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월세가 200만 원 안 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 안 낸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월세가 200 안 되는 경우에. 자, 그래서 그거는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물부가세는 무조건 매매를 하게 되면은 거론이 되는 거기 때문에 꼭 아셔야 돼요. 포괄 양수가 가능한 경우는 양도자가 일반 가세, 양수자가 일반 가세. 특히 부동산 임대사업자면 똑같은 임대사업이 포괄적으로 넘어가는 거죠. 임대사업이 포괄적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사업이 포괄적으로 넘어가는 거죠. 양도자가 일반 가세인데 만일에 그 커피숍을 해요. 커피숍을 매도자가 직영을 해요. 근데 매수인도 이 커피숍을 그대로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받아서 매수인도 커피숍을 하려고 해요. 똑같은 커피숍을. 종목이나 업태가 똑같아요.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는 게. 그럼 이거는 포괄 양수도가 되는 거죠. 똑같은 사업을 포괄적으로 받아서 하게 되면 되는 거죠. 자, 양도자가 간이 가세면 양수자가 일반 가세든 간이 가세든 포괄 양수도가 가능합니다. 단 사업의 성격이 업태나 종목이나 사업자 등록증에 하는 이게 사업의 성격이 똑같아야 되겠죠. 자,
포괄 양수도가 가능한 경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포괄 양수도가 가능한 경우 일단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모두 과세 사업자여야 합니다. 모두 면세 사업자라든지 사업자가 아예 없다든지 이러면은 안 됩니다. 그럼 양도자가 일반 과세고 양수자가 일반 과세고 똑같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할 때 특히 부동산 임대사업자, 양도 양수자가 되면은 이거는 포괄 양수도 계약으로 하셔야 됩니다. 양도자가 간이 과세일 때는 양수자가 일반 과세든 간이 과세든 똑같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할 때는 포괄 양수도 계약이 가능합니다. 건물 부가세에 관해서. 자, 그러면 포괄 양수도가 불가능한 경우, 요거는 확실하게 아셔야 되겠죠. 불가능한 경우. 자, 포괄 양수도가 불가능한 경우, 양도자가 일반 과세인데 양수자가 간이 과세. 그러면 포괄 양수도 안 돼요. 그럼 양수자가 간이 과세자이면 일반 과세자로 변경 등록해야지만 포괄 양수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특약사항에 잔금일 전에 일반 과세자로 사업자 등록해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제출하도록 한다. 그렇게 안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 이런 특약까지 적어주면은 확실하게 포괄 양수도 계약을 하기 위해서 사업자 내겠죠? 그래서 그게 요령이란 거예요, 요령. 예. 자, 매도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포괄 양수도가 불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좀 복잡해져요. 예, 그래서 가능하시면은 매도자가 법인일 때는 포괄 양수도 계약을 안 하시고 건물 부가세 별도로 주고 환급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 가능하면 건물 부가세를 별도로 하고 건물 부가세 세금 계산서를 매도인에게 받기로 하는 계약이 안전합니다. 매수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포괄 양수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상 매도인 쪽 세무사 사무실에서 그냥 부가세 별도 계약하시죠, 아니면 대리납부제도 활용하시죠, 이렇게 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상. 예. 근데 매수인이 법인이면 그냥 포괄 양수도 계약으로 해서 건물 부가세를 따로 현금 예산을 따로 안 세우는 경우가 실무상 많아요. 근데 매도인이 법인일 때는 실무상 좀 어렵단 말이에요. 매도인이 법인일 때는. 자, 요 개념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돼요. 매도인이 법인일 때는 포괄 양수도 계약으로 하려고 하면 이 매도인 법인에 사바는 걸 갖다가 매수인은 월세 받을 목적인데 이걸 갖다 그 매도인 법인에서 하는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레미콘 회사다, 화장품 회사다, 뭐 유통회사다, 제조업이다, 이걸 갖다가 내가 포괄적으로 양수 받아서 사업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도인이 법인일 때는 포괄 양수도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건물부가세 별도로 아니면 대리납부제도 이렇게 원칙으로 생각하시고요. 매수인이 법인인데 예를 들어서 매도인이 개인이에요. 매도인이 개인인데 월세 받고 있었어요. 근데 매수인이 법인인데 매수인 그 법인의 회사에 여러 가지 사업자 등록증에 업태나 종목이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임대사업도 할 수 있고 무슨 화장품 유통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매도인이 임대사업자로 일반 과세로 되어 있고 매수인은 법인인데 일반 과세자로 법인의 요 사업 안에 부동산 임대업이라는 게 들어가 있으면 그럼 포괄 양수도 계약된다고요. 이해 완벽하게 하셔야 됩니다. 예. 매도인이 법인이면 포괄 양수도 계약 안 한다. 이렇게 머릿속에 잡아놓으세요. 매도인이 법인이면 포괄 양수도 계약 안 한다. 매수인이 법인일 때는 포괄 양수도 계약 가능할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은 별도로 주고 받고 조기 환급 받고 하든지 아니면은 대리납부제도 활용하든지 요렇게 이제 보통 권유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건물부가세만큼 돈을 별도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포괄 양수도 계약으로 실무상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괄 양수도가 불가능한 경우에 양도자가 가세사업자인데 양수자는 면세사업자. 자, 양도자가 가세사업자인데 양수자는 면세사업자. 병원 같은 경우에 면세사업자잖아요. 그럼 포괄 양수도 확실하게 안 되는 거죠. 양도인이 헤어샵인데 양수인이 커피숍으로
사업자를 냈어요. 그러면은 이건 안 되죠. 미용실하고 있는데 매수한 사람, 매도인 소유주는 그래서 미용실하고 있어요. 미용실 원장님이에요. 그 상가 소유주가. 그런데 매수한 사람은 거기 커피숍에 사업자 등록을 냈어요. 그러면 이건 포괄 양수도 안 되는 거죠. 똑같은 사업으로 넘어가야 되죠. 똑같은 사업. 근데 사업자 등록 안에 여러 가지 사업에 관한 내용을 넣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 포함되어 있으면은 몇 개가 이렇게 있는데 그 안에 똑같이 나는 헤어샵도 하면서 커피숍 할 건데 이러면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요령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원칙은 안 된다. 이 지금 안 된다라고 돼 있는 거 이거 있잖아요. 이거 제가 만든 게 아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법제처 안에 들어가면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3조에 이렇게 딱 명시되어 있어요. 안 되는 경우 이래가지고 양도인이 부동산 임대업인데 양수인이 커피숍을 한다. 이러면 안 되죠. 똑같은 사업이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실무상 양도인이 부동산 임대업인데 양수인이 부동산 임대사업자를 냈어요. 포괄 양수도 계약으로 했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커피숍 하겠다. 이건 상관없어요. 그러면 그 사업자 안에 부동산 임대업 아니면 무슨 판매업, 마트를 한다든지 편의점을 한다든지 판매업 아니면 유통업 아니면 커피숍 이런 같이 섞어서 넣어버리면 되죠. 나중에 사업자 안에, 사업자 종성 안에. 자, 그래서 반복 설명하면 자, 건물부가세는 잔금 전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자 담당 세무사와 확인한 후에 중개한 부동산의 건물부가세 계산서를 제출해서 중개한 부동산이 비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기준 시가액을 매매 금액의 안분 계산 적용하여 건물부가세를 계산합니다. 계산하는 방식 아까 연습해봤죠? 그렇죠? 세무서에서는 건물부가세를 30% 오차 범위까지는 허용해주고 있는데 지역에 따라 편차는 있습니다. 건물부가세 환급을 받지 못하는 병원, 면세사업자 등의 경우에 건물부가세가 단순 비용으로 발생하여 매수금액에 반영되어서 예민할 수 있어서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공시가격 비율이 아닌 건물 감정가를 적게 하는 감정평가를 하여 건물부가세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건물부가세 특약사항에 관해서 기본적인 파악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 건물부가세 대리납부제도 있잖아요. 이 세 페이지는 자, 특약사항 한 줄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보세요. 대리납부를 통한 7페이지 대리납부를 통한 매수자가 부가세를 납부하고 매도인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특약사항 한 줄에 이 세 페이지의 내용이 설명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 내용을 이해를 하고 이제 움직이셔야 되죠. 그러면 대리납부 제도로 해서 매매를 시킬 때는 대리납부를 통한 매수자가 부가세를 납부하고 매도인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다. 이렇게 적고 진행하시면 돼요.